우리 사회의 그 변화, 국가 성격의 변화라든지 또 경제 정책의 변화, 그 이후에 많은 삶의 변화들이 그 IMF 이전과 IMF 그 외환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하는 거는 그 원인, 그리고 그 IMF를 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과정, 그리고 그 결과들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IMF 외환위기 어떻게 왔는가 이렇게 잡았고요. 이제 그 4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성격을 좀 보면은요, 한국의 외환위기는 말 그대로 이제 외환위기금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많은 나라에서 IMF로 다 차입을 할 때, 남미 같은 경우에서는 뭐 과다한 부채, 그 다음에 방만한 운영, 또 정부의 그 재정 적자, 뭐 인기 영합 정책, 또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90년대 말 뭐 체제 위기, 그러니까 그 위성국가 공산국가에서 그것이 체제가 와해되면서 자유시장에 편입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 위기가 오고 이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펀더멘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제 기초가 굉장히 탄탄했고 또 견실했습니다. 뭐 재정 적자가 지금과 같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발전주의 모델에서 착실하게 이렇게 제조업 중심과 또 국민들의 저축, 또 그리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그 당시에 많은 그거죠. 그러니까 기업하고 그다음 은행, 특히 은행 이런 데 있어서 해외 채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갖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회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기 채권을 사들이고 장기적 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유동성의 위기가 왔을 때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적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금융 부분에 위기가 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IMF에 할 수 없이 돈을 빌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 남미형과 또 이렇게 동유럽하고는 또 러시아나 이런 데에 있어서 IMF한테 돈을 빌린 거는 굉장히 달랐다는 그런 점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유동성의 위기였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발전주의 국가 모델이 어떤 소임을 다하고 이렇게 변화한다고 그랬죠.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그러는 가운데 마침 많은 본물같이 시민사회에서 많은 요구들이, 자유와 민주화 요구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체제에 또 이렇게 대처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과거의 발전주의 모델로 회귀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회가 또 이렇게 새로운 리더십이라든지 새로운 국가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도 없었고, 또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극히 혼란 상태가 계속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침 또 1997년은 정권 교체기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 DJ하고 이회창 후보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던 시기였는데, 마지막 YS 마지막 1년, 한 1, 2년 동안은 거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동법으로다가 노동법을 통과시켰느냐 안 시키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많은 기업들이 노조가 너무 강하고 강성 노조이고, 또 이렇게 고용을 갖다가 좀 유연하게 이렇게 정리해고를 시키기 어렵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자체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노동법을 갖다 좀 유연하게 그런 해고들이 가능하게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야당들은 절대 반대를 했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특히 여의도 또 광화문에서 기아 자동차 사태가 있어가지고 노조들이 계속 점거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마지막에 이제 정권 교체기였기 때문에 야당은 스스로 과연 5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스스로 믿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하면서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그 장래라든지 위기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당장 목전에 그러니까 정치적 이익, 집권을 하겠다는 그러한 이제 그 욕망이 너무너무 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제관계 속에서 협상력이라든지 뭐 통화스와프라든지 뭐 한미관계, 또 한일 그런 거에 협력관계를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IMF에 돈을 빌리게 됐죠. 보통 돈을 차입을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수용한다는 조건에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재정 및 금융을 긴축해라.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IMF가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정이나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거는 이제 난미형에서 이렇게 과다한 부채라든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인기융합 정책이라든지, 재정적자라든지, 이런 나라들한테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익숙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입장에 있어서도, 그러한 협상이나 돈을 빌려보거나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IMF 처방을 갖다가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에서 나타나는데요. 금리 인상이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당시에 이제 제가 97년에 제가 3월 1일에 여기 울산대학교에 이제 발령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근무를 하게 됐죠. 교수가 돼서 왔어요. 그리고 연말에 이제 IMF 상황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보통 우리나라 금리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9%, 8, 9%, 한 10% 가까이 됐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금리가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보통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를 잘 거의 사람들이 하지 않으던 시절이었습니다. 기업이나 좀 빌리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금리 인상을, 그 다음에 IMF 처방을 받아들여서 그쪽에서 금리 인상을 해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금리가 20% 가까이 그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리를 그렇게 인상을 하면 보통 서양에서 있어서는 금리는 뭐 한 3, 4%대, 낮게는 뭐 2, 3%대 그 당시에 뭐 그랬으니까 무려 뭐 한 10%에서 막 20% 이러면은 거의 뭐 5배에서 10배가량 금리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처방을 받아들이라.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무수하게 망해 나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은행의 이 외환위기의 기본적인 문제가 부실 금융기관에 있어서 무리한 차입이라든지 해외 투자 그리고 방만한 경영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 그러니까 BIS 기준을 맞춰서 금융기관을 구조조정해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조흥은행을 갖다가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으로 아마 통폐합됐나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정권이 또 교체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이제 이런 경제 위기가 오거나 외환 위기가 오거나 뭐 이랬을 때 보면은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은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해외 투자가라든지 투기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갖다가 처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돈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기기도 하고 권력이 교체되고 또 은행이 통폐합되고 공적 자금이 투입됐을 때 얼마나 많은 눈먼 돈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관계가 돼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나 관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관여하게 됐다는 것,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항상 폐쇄적인 발전주의 국가 모델, 항상 수출만 하고 수입은 하지 않는 일본이나 한국 이런 시장들 좀 손 좀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주식 채권 시장 뭐 해서 금융 자본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라. 그런 요구를 했죠.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98년부터 이제 97년 연말에 이걸 받아들여서 98년부터 점차적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 자본이 항상 들어와서 그런 나라가 됐죠. 그 다음에 재벌들 상호 지급 보증을 철폐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가난한 나라에서 처음에 이렇게 산업화를 촉진하를 했을 때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느냐 하면, 이게 뭐 한 회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 이렇게 계열사들이 있고요. 이걸 딱 묶어가지고 재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렇다, 말만 재벌이지 사실상 거의 이게 굉장히 소규모이고 경쟁력이 낮은 단계였죠.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현대라는 만약에 회사가 있다면 그 그룹으로 만약에 뭉쳐 있다면 현대 자동차가 산업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변동을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황일 때는, 자동차가 호황일 때는 뭐 금융이 안 좋다고 그러면, 아니면은 뭐 전자가 안 좋다 그러면 전자 쪽을 갖다 좀 도와주고, 또 전자가 좋아지면 자동차가 안 좋으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엮여 있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상호 지급 보장으로 다 엮여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반칙이라고 느낀 거죠. 실제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반칙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렇게 후발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화를 추진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시각으로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삼성 증권의 주식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 다른데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삼성자동차로다 자꾸 투자를 하고 상호 지급 보증을 하고 그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불만족스럽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이나 그 당시 서양의 관점에서 그건 정말 반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이제 관철됐고요. 그거로 인해서 그 당시 대우자동차가 이게 파산을 했죠. 재벌이 하나 없어져 버렸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는 그러니까 현대그룹은 몇 개로 쪼개졌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무역 자유화 조치를 실행해라. 이제 이런 거였죠. 그리고 노동시장을 좀 유연하게 해라. 노조가 너무 강하다. 정리해고가 강하게 해라. 이제 이런 6가지를 크게 특징 지으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에 그럼 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했는가? 이러한 처방들이 우리나라에 잘 맞아 떨어졌는가? 그리고 이렇게 병이 있으면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 처방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IMF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중남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다한 부채, 그 다음에 방만한 운영, 인기영합 정책, 부패,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동유럽 같은 당시에 있어서 체제 위기. 그런데 그러한 처방을, 그와 유사한 처방을 한국에 많은 부분 내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은 굉장히 견실한 펀더멘탈, 경제적 기초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이루어왔던 부채 문제였었고, 외환, 유동성의 문제였는데, 좀 너무 가혹하게 이제 요구사항을 제시를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두 번째는, 고금리 이 부분이 기업을 정말 많이 망하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당시 나이가 이제 3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초임 교수죠. 초임 교수 때 집은 이제 제가 서울과 거기를 울산을 갔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죠. 지금도 뭐 그러고 있긴 한데, 그런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팔려나갔습니다. 심지어는 기계까지도 다 뜯어서 팔려나가고, 그 당시에 정말 헐값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기존에 이제 BIS 기준을 은행에 맞추라고 그래가지고 은행들 입장에서는 은행이 도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을 이렇게 비중을 넓혀야 하니까 기존에 나갔던 대처를 다 회수하지 않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빌렸던 거를 상환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거기다가 새로 돈을 빌리려고 그러면 근 20%에 가까운 이제 이자를 주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거 견딜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을 견실한 기업 이하에 있는 모든 기업들 상당 부분이 정말 많이 팔려나가고 도산했습니다. 그 테헤란로에 있는 많은 회사들도 그때 정말 많이 망했고 그때 그 건물들도 정말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그 투기자본에 의해서 팔려나갔는지 현금 보유한 사람들이 팔려나갔는지 뭐 외국인들한테 팔려나갔는지 뭐 그랬겠죠. 그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원화를 갖다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게 평가절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997년에 외환위기가 있기 전에 1불에 800원에서 900원 정도를 했었어요. US 달러 1불에 8,900원 정도에 했는데요. 이게 심했을 때는 1,800원, 2,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나라에 뭐 1조 원에 있는 기업이 얼마가 돼버렸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달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렵게 큰 단위로 하지 말고 2만 불짜리가 만 불이 되면 그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000억짜리를 500억에 팔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아무도 사가지 않아가지고 다 망하고 도산해가지고 기업들이 망하는 형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바겐세일 중에서도 정말 비참할 정도로 도 팔려 나갔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가 무서운지, 투기자본이 무서운지, 금융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많이 배웠을 겁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가혹한 처방이었습니다. 한국은 왜 그렇게 이렇게 가혹한 처방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대처에 미흡했나? 뭐 첫 번째로는 직접 아주 다이렉트한 이유는 뭐냐면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유동성의 위기. 뭐 경제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들 빚을 갖다가 많이 져가지고 당장 상환하라 그러면은 그냥 뭐 경매에 붙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빚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빚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그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좀 아쉬웠고,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정권 교체기였기 때문에 레임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YS가. 그리고 야당은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기대를 하면서 그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숨통을 끊어놓는 이제 그런 형태로다. 그 노동법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1년 내내 반대를 하고 노조와 협력을 해가지고 거리투쟁을 하면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렇지만 IMF가 그들이 집권하자마자 바로 첫 국회에서 노동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장래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정략적이고 자신의 이익들만 생각을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DJ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이어받을 정부이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 그 다음 IMF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관철시키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관료들이라든지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신자유주의 이렇게 추종자들이고, 그거에 대한 그 협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우군이 이제 그 국내에 있었던 거죠. 물론 DJ 자체도 상당히 신자유주의 그 추종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는 그 상당히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그 협상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이제
상당히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 기술도 부족하고 테크닉이 상당히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어,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재밌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협상력이 굉장히 좀 딸리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좀 약간 다혈질이고요. 또 좀 약간 감성적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불리합니다. 예를 들면 뭐 2만 불짜리 이렇게 자기가 중고차가 있는데 판다. 만약에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사고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인 한국 사고가 이거죠. 아유, 빨리빨리 이제 팔아치우고 머리 아픈데 그러자. 그래서 내가 가서 한 1,000불 깎아준다고, 이제 자기가 2만 불을 받겠다고 신문 광고를 내고서 누가 사겠다고 해서 만나요. 그러면 그냥 만나자마자 한 1,000불 깎아준다고 19,000불에 팔아치우고서 빨리 이거 정리하고 새 차 사야지. 이러면서 19,000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통 서양식 사고나 또 중국 사람들 사고나 이런 건, 이 사람들이 19,000원부터 이제 딜을 시작할래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한 15,000불 어떠냐. 뭐 이렇게 불러요. 그럼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말이야 2만 불짜리 차를 갖다가 그냥 탁 생각해가지고 정말 인심 써가지고 19,000 해주겠다 처음부터 흔쾌히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15,000불이야 막 이래. 중국 사람 같은 경우는 와서 5,000불, 3,000불 막 이러면 어이가 없어가지고 화를 내죠. 나 안 팔고 만다 말이고 내가 탄다 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IMF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나라에 있어서 뭐 러시아나 뭐 남미나 이런 나라, 멕시코나 뭐 중남미 이런 나라들은 보면은 이렇게 그냥 거기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요구를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모라토리움을 선포해요. 그냥 국가 파산을 선포를 해버려요. 개인이나 기업은 국가 파산을 선택을 하면 굉장히 망하고 어려워지지만 국가는 그 문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빌려준 은행들이나 빌려준 외국 기업들도 잘못한 거지. 너네는 우리가 이렇게 잘 할 거라고 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투자한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은 책임은 없냐? 우리는 안 되겠다. 이렇게 미리 나와버려요. 그러면 다시 타협을 하는 거죠. 모라토리움 선포해가지고,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연쇄적으로 국제적으로다가 경제 위기가 오니까 그걸 어떻게 또 해서 타협이 되는데 우리는 정말 시키는 대로 그 고지고대로 거기서 하라는 대로 이게 교본인 줄 알고 이제 했던 측면이 있죠.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반성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나온 이제 뉴욕에서 나왔던 신문을 보니까 가십란에 보니까 협상단이 미국에서 한국 측하고 IMF 측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약간 조롱조죠. 비웃는 거죠. 이렇게 이런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한테 감사표까지 주고받다. 그 사람 한국의 협상단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들은 원하는 대로 다 했고 이쪽은 정말 이렇게 좀 불리하게 사인을 하고 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감사패까지 주고 고마워하는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상당히 협상력과 경험이 부족.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빚의 사회가 되는. 그러니까 당시 제가 이 민간 부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민간이라는 게 국민이라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이나 기업에서의 부채. 그러니까 투자를 잘못해서 투자 손실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은행이나 기업에서 투자를 잘못을 해서 유동성의 위기가 와서 그들이 망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국가가 관여하고 정부가 관여해서 그거를 협상을 해서 공적 자금을 해서 국민의 세금을 그냥 퍼부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세금이 미래에 이제 빚까지 계속 이어지고 지금 계속 부채가 이제 누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1,0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부채가. 물론 이번 정부에서 거의 파격적으로 많이 늘려놓기는 했는데요. 이번 정권에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민간 부분, 은행이나 기업에서 질슨 부채를 국민이 떠안는 그러한 형태가 되면서 이제 채무의 사회화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이게 영원히 갚아야 될 빚이 돼버렸고 그게 계속 지금까지 이제 누적이 되는 부채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금융시장, 자본시장, 부동산 시장이 이제 완전히 개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국제 관계 속에서 세계 질서 속에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 IMF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아까 여러 가지 처방들에서 국내 기업이 굉장히 도산을 하지 않습니까? BIS 기준을 맞추려는 은행들 때문에 대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기존 대출금 갚아야 되고 금리는 너무너무 비싸고 기업이 망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빌렸던 돈들은 그냥 하나도 은행에 빌렸던 돈은 갚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부실채권이 증대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현상이 그런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은 또 빌렸던 돈들을 갖다 상환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금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투여하는 거. 결국 국민경제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투여하고 이러면서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거.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악순환 구조로 자꾸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견실한 어떤 발전주의 국가 모델에서 경제 기초가 탄탄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아니고, 버블과 부채로다가 연명하는 이러한 경제체제로다가 이렇게 자꾸 나아가는, 이렇게 그리고 제조업 중심이나 이런, 산업 구조가 아니라 이제 버블, 금융자본주의로다가 이제 자꾸 편입이 되는, 이런 사회로다가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채의 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은 빚을 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결국 여러분들, 누군가는 이 돈을 떠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고 국민의 세금을 공적 자금으로 퍼부었는데 이 부분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이렇게 경제를 갖다가 도약시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를 당시에 DJ 정부가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버블이고요. 두 번째는 플라스틱 버블이라고 그러는 카드 빚을 갖다가 지게 만들었는데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때 그리고 그 이전에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고 그래서 확실히 돈을 좀 모읍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 당시에는 주택은행만 청약통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분양가가 굉장히 고가에서 이렇게 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분당이나 이런 데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했어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가 그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4, 5년 후에 또 분양했던 일산의 신도시 아파트들은 한 6천, 7천? 요 정도? 6, 7천? 이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만약에 주택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20년, 30년 빌리면 자기가 한 2, 3천만 원 저금을 했던 돈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한 2, 3천만 원을 갖다가 20년 할부로 늘어나서 돈 이렇게 대출금이죠. 그렇게 해서 집을 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1년, 2년 이렇게 또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2배, 3배, 4배 오르면서 자동적으로 중산층으로 편입이 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97년 이후에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방식이 제가 부동산 버블에 의존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방식이었냐면 디제정부는 모든 시중은행에 전부 주택담보대출을 갖다 가능하게 했고요. 90%, 95%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담보대출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를 사든 20개를 사든 100개를 사든 담보대출 다 가능하게. 나중에 이제 좀 규제를 하기는 했지만, 그거보다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가격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건설 경기가 이제 좋아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비가 패턴이 커지고, 물론 빚이죠.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플라스틱 버블이라고 그러는데 신용이 있거나 없거나 많은 신용카드를 갖다가 이제 발급을 합니다. 심지어 학생들한테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진작이 되는 장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전부 부채를 갖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덧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게 빚인 그러니까 보통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삽니다. 대학을 들어가면은 의과 대학을 들어가든 러스쿨을 들어가든 일반 대학을 들어가든 들어가는데
그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다녀요. 그럼 이미 이제 사회에 나올 때 빚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을,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먼저 사야 되겠죠. 취업을 하고 나면 자동차를 사는 것도 뭐 3년에서 5년 할부입니다. 집은 30년 할부예요. 그리고 뭐 가전제품까지 전부 할부로 삽니다. 마누라만 빼놓고 전부 할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만 빼고 전부 할부예요. 그러다가 이제 실직을 당하면 파산을 하는 거죠. 하나에서부터 월급 같은 모조리 대출금과 뭐 할부금으로 다 나가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소비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그렇게 이렇게 빚으로 사는 거죠. 그러다 아프기라도 하고 뭐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해고라도 당하고 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픈 거죠. 이제 이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이제부터 어느덧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 이전부터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전부터 우리 사회가 발전주의 국가 모델에 의해서 이렇게 견실하게 왔던 것들이 이제 발전주의 국가가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사회를 다양화하고 또 경제가 발전하게 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국제 추세는 그 당시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편입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뭐 90년대 한 중반서부터 이런 요구들을 계속 받았지만 97년에 결국은 굉장히 좀 과격하게 그리고 굉장히 급격하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극적으로 이러한 그 IMF 외환 위기를 맞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 체제로 다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상당 부분 이제 발전주의 국가 모델이라는 것은 굉장히 퇴색되고 약해지고 이제 그 신자유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의 일은 다음 시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